조선시대 예의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나요? 만약 조선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면 당신은 아침부터 밤까지 예법이라는 미로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분주한 일상에서의 좋아요 받기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당시 사람들은 정해진 인사법과 절을 통해 소통하며 단 한 번의 실수도 거대한 사회적 평가의 잣대가 되었으니 그 압박감은 오늘날의 직장 내 인간관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조용한 마을을 가로질러 어린 소년이 어른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한껏 죄송한 표정을 짓는 모습, 그리고 마을 아주머니가 서로를 향해 정확하게 절을 하는 그 호상으로 전해지는 미세한 방법까지 모든 것이 유교의 풍토 속에서 짜여진 일상입니다. 분명하고도 세밀한 폐쇄적 예절은 일견 아름답게 느껴지는 문화였지만 그 이면에 감추어진 통제의 손길은 마치 얼음 위를 맨발로 걷는 듯 찬란한 광채 뒤에 숨겨진 위험과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격렬한 규범의 뒷면에는 여성을 포함한 여러 계급의 인권과 자유가 무거운 족쇄에 얽매여 있었고, 가부장제가 지속될수록 그들은 조용한 침묵으로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퍼지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들이 직접 글을 통해 남긴 이야기로 전해졌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시절의 허망한 아이러니를 마주하게 됩니다. 마을 잔치에서는 화려한 상차림이 펼쳐지지만 정작 주방에 갇혀 마늘과 된장, 김치를 씻고 있는 그들은 축제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양상입니다. 이렇듯 조선의 유교 예절은 당신의 인생에 무수히 스며들어 있던 미묘한 지혜의 흔적들이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일상이란 그동안 얼마나 예절과 제도에 의존해 왔을까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이 조선의 예절을 좀 더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속에서 잃어버린 진정한 인간성을 찾아보려 합니다.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세기 조선의 한 평화로운 마을. 시끄러운 시장통이라 동작과 말소리들이 뒤엉켜 거리의 사람들은 서로를 미리 알아봐야 하고 무언가를 카운트해야 한다. 초비란 신선한 채소와 어패류의 특유의 냄새가 복잡하게 얽히고 기계처럼 반복되는 인사말과 절이 오가며 기분이 묘해진다. 여기서 사람들은 대화할 때조차 손과 귀를 안 쓰고도 뭐가 그리도 많이 있어야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 별의별 절을 하면서 정작 진짜 소통은 사라져간다. 하지만 당신이 대화의 주제가 나쁜 소식이라면 이 절이 없이는 해치고 절을 한번 해야 죽을 듯한 반응 대신 적어도 미소를 지으며 혹은 노려보는 정도는 나올 것이다. 조선의 예절은 그 자체로 대화의 파괴자이면서 동시에 사람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 끼워 넣기 역할을 하니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정말 기가 막히게 무시무시한 이 절. 과거에는 비즈니스 미팅에서도 절로 출발하는 것이 상식이었다. 안녕하세요. 대신 얼굴을 봐서 반갑습니다라며 머리를 크게 숙이고 간단한 의견을 전해야 한다. 그럼 다음에는 또 손을 사용해야 할 시선 처리는 당연히 그리 되지 않는다. 성공적인 상소문 따는 이들조차 무수하고 무한한 절을 요구하며 괜찮으세요? 라는 인사는 허사에 가까워진다. 결국 이 절이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본질을 왜 시나리오로 그대로 드러내지는 못하는 걸까? 절은 대숲에서의 힘겨운 생존이 아닌가? 받아들이던 관계의 자정작용이 운동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인사에서 빚어낸 발명품이다. 하지만 이 과정을 반복하는 자신을 보며
날이 갈수록 절에 담긴 진정한 철학이 동서양 불문하고 사라져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조선의 철학은 예의와 절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절 없이 대화할 수 없다는 사실은 그들이 일상적으로 스스로 숨겨놓았던 두 가지는 인생의 모든 기회비용을 상회하고 결국 대화보다 절은 더 여유로운 대접이라고 속삭이는 셈이다. 이런 세상에서 모든 사람은 그저 빠져나갈 수 없는 무한한 절 속에 생존 경쟁을 이어간다. 얼음과 소금처럼 마찰이 일어나거나 미쳐가는 관계 속 절도도 결국 그 사이에서 대화 없이 이루어지리라.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조선의 어느 전통적인 마을, 오래된 한옥의 대청마루에서는 엄청난 상차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감탄할 만한 비주얼의 각종 반찬과 한가운데 놓인 고기 한 점, 그리고 그 사이에 꽃처럼 놓인 젓가락이 마치 예술 작품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아래는 화려한 방패 뒤에 가려진 전투화도 같았답니다. 손님은 엄숙하고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들의 눈치는 마치 조선시대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병사들처럼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반찬 하나하나에 담긴 삶의 철학과 유교의 가르침이 겹겹이 쌓여 있었지만 바로 그 장면이 아이러니했습니다. 유교의 엄격한 위계질서 속에서 국과 반찬을 나누는 사람들은 웃음은커녕 시큰둥한 얼굴로 상대의 지위를 살피기만 했죠. 상차림은 품위와 격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우아함은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상소문을 제출한 사람은 상을 차리는데 유독 신경을 쓰며 정작 음식은 차지하지 못해 시험 전날 과부의 집에 고백하러 다니던 시대의 미신이 떠오르네요. 음식은 다들 분주하게 쌓았지만 그것을 즐길 시간은 없었습니다. 결국 상차림이란 것은 그 자체로 삶의 진실을 가리는 가면 같은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우아함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즐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 누가 알았겠습니까? 맛있는 점심이 붉게 물들어가듯 재치는 없어졌고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죠. 시종일관 예의를 차리려다 보니 결국 각자 눈치를 보느라 다들 입을 열지 못했답니다. 반찬은 채소로만 해도 반찬이 된다는 소문이 있듯 우아함이 무엇인가를 둘러싼 이야기는 결국 생명력과 재미를 잃고 만 것 아닐까요? 이 모든 것을 엮어내며 오늘의 교훈은 진정한 즐거움은 상이 아닌 사람에 있다는 것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조선시대 한 뒷골목에서의 하루, 짙은 발표 냄새가 바람에 스치고 조그마한 수레가 삐걱이며 지나가는 소리. 양반의 의리를 얘기하기 위해 구정물 논이 다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두 인물이 존재합니다. 한쪽은 요란한 말투로 이 자식이 진짜 고맙네라며 태연히 인사를 건넵니다. 독특하게도 서로의 호칭도 없이 두 사람은 잔뜩 불편한 표정으로 맞잡은 엄지손가락을 흔듭니다. 인사를 공식적인 절로 바꾸면 뱉어낼 수밖에 없는 고통이랄까요. 조선 사회에서의 인사는 인격의 상징이라고 말씀하더니 실상은 의리를 나누기 위한 대리석 조각이고 말고요. 소위 말하는 내가 널 알았다며 두 사람은 유교의 덕목에 따라 서로를 배치하고 고개 숙이다가 동시에 시선을 피합니다. 이 놓친 눈치채기지도 않은 차에 진정으로 서로를 존중한다는 웃음과 함께 대강의 얘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누구 하나가 소문을 퍼뜨리면 연락은 순식간에 동네 전체로 퍼져나가죠. 시험 전에 과부집에 방문하지 않기로 한 그 셈이 딱 그 심정 아닌가요? 뻔한 의리를 누구나 알지만
양반들만 왠지 신비한 그들만의 사조가 있는 듯합니다. 동네 대장의 칼빈 듯해 보이는 심지어 우정의 대명사 같은데 누군가의 발언은 즉각 검사대판 변론이 됩니다. 결국 모든 절은 인정하기와 동시에 어차피 우정 같은 건 돈으로 사는 것 아닌가란 의문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경솔한 것은 취하지 마라. 인사는 종이에 실린 모든 양반의 투자 증명서니까요. 답답하다.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세기조선 사대문 안쪽의 한 좁은 골목. 고개를 숙인 채 긴 줄을 서 있는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아침 시장의 오징어 장사보다 더 신기한 장관이 아닐 수 없다. 그 위에는 푹 찌며 신음하는 햇살이 비추고 마을의 어르신이 매일 울리는 종소리는 사람들에게는 악몽 같은 벨소리로 바람에 날리는 고기의 비린내와 함께 그들의 인내를 더욱 시험한다. 휴거 슬그머니 줄 끝을 바라보느라 목이 길어지며 하느님에게 착한 고백을 바치고 싶은 마음은 이들과 다를 바 없었으리라. 그런 와중에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유교 예절. 그것도 일상에서부터 시작되는 절을 어떻게 수행할지 고민하는 것이었다. 좋게 말해 상급자, 나쁘게 말해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전통의 무게감은 언제나 가벼운 한숨으로 돌아온다. 시험 전날 과부집 방문이니 상소문 탈락이니 하는 유교식 민속도 백성과 기득권 간의 커다란 괴리를 만끽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이 긴 줄을 더욱 길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급기야 어떤 청년은 자신의 재주를 드러내기 위한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고 아무도 없는 공터에서 혼자 상상 속의 대관식에 나가듯 대연을 펼치며 결투를 준비하는 것 같았다. 이들의 고민이 깊어질수록 줄은 짧아지지 않고 오히려 중앙의 귀족 집안에서 퍼지는 불행한 소문과 근심으로 가득 차고는 고백 한마디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더욱이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내기를 벌이는 이들은 늘 고백 한마디에 눈치를 보아야 한다 하니 진정한 유교 예절은 긴 줄과 착한 고백을 점점 더 고리타분하게 만들 뿐이다. 그들만의 세상 속에서 접한 굴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먼저 고백이 필요했지만 실상 그 접근 방식은 아무 의미가 없었으며 오히려 냉소적인 웃음으로 돌아올 뿐이었다. 이 길고 힘든 줄 속에서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이들이 서로 등 따시게 바라보고 그 대가로 진정한 혹은 위선적인 고백을 주고 받을 찬스는 없었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라. 오늘은 괄사날. 같은 속담이 주머니 깊이 다 들어있던 그들은 점점 더 무슨 일이든 받는 대로 끝내라는 심리로 기울게 되며 결국 그들은 착한 고백 대신 끔찍한 고백을 하게 된다. 그렇게 유교의 품격은 오늘날 느껴지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의 조선의 일상 속에서 덩그러니 남고 오히려 전통의 무게감은 현대 사회에서 더욱 부각되길 바라는 이들에게 웃음거리로 남게 된다.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조선의 기와집 아래 땡볕을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가 시끄러운 오후 한 성년이 복장에서 정갈한 한복을 꺼내었습니다. 어깨가 휘어질 듯 무겁고 그 안에는 고종형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한 명의 젊은이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가면 분명 지갑도 얇아지고 몸도 무겁고 결국 결혼도 늦어질 것이 뻔하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그의 상반신은 그 무게로 인해 점점 우뚝 솟아오르고 결국 나무가 기울어져 있듯이 어깨에 짊어진 예절은 그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유교가 요구하는 기나긴 절과 불편한 인사는 그에게 진정한 순환의 시간.
가끔은 작은 천에 굶주린 체결과 이러한 예절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도 그가 그저 감정이 메말라가는 것을 느낍니다. 아직 시험 전날 총각이 오래된 과부집을 방문하는 기이한 풍습을 기억하며 과연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바른 인사와 바른 절을 시도해야 하는 압박감 속에 그의 가슴에는 다가오는 풍습과 미신이 악성 종양처럼 자라납니다. 사실 그러나 모든 것은 세습과 전통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자라난 한때의 다양한 접근 방법. 그러나 그가 가진 유교의 의무는 마치 늙은 바람개비처럼 바람에 흔들리며 흉내를 내는 의무로 반복되며 경직감을 더합니다. 그는 뼈를 부수는 예절의 무게를 감내해야 하며 이러한 불합리한 요구를 고쳐주는 방법은 오직 발 뻗고 화해하며 소통하는 것이 어떨까요? 유교의 비극은 결국 고개를 숙이는 영향력을 자랑할 뿐 때로는 바람에 맞서 똑바로 서기를 두려워하는 모습에서 풍자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절을 지킬 수 있는지 자동으로 결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사회적 절차보다 개인의 유연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세기 조선 한복판. 분위기는 타는 듯한 더위와 잔소리가 가득한 한적한 마을의 광가. 고전적 느낌의 나무 기와집 앞에는 소문 부풀리기 전문가들이 모여들었다. 그들 옆에는 뻗은 요염한 대나무의 그림자가 쏟아졌다. 이 대나무 아래 유려한 자태의 사대부님들이 격식을 차리며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정원의 조각처럼 보인다. 이들은 명망 높은 지식인들로서 버릇없이 굴던 하급 관료에게 인사하는 방식조차 국제적인 예절로 봤다. 서로 엎드리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은 과거의 대화가 부활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그 옆에서 여유롭게 와인잔을 기울이며 속속들이 아는 읍내 상인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자본이 곧 권력이 되는 시대, 이 상인은 인사할 기회를 노리면서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지라는 걸 몸소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지식인 중 한 명이 웅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 당신이 바로 신천지에서 온 김 상인님이시군요. 뻔한 골프장 초대이자 절대 안 헌납되는 것이라며 향후 조사 내역이 폭로되는 순간 그 상인은 순식간에 도망가기 시작했다. 인사도 잘 받지 못한 속물의 고뇌가 행사 중 성큼성큼 내달리며 강조되었다. 시대는 변해도 고급 인사는 여전히 차가운 현실을 극복하는 열쇠였다. 이 인사를 보라. 마치 신분이 그를 자식을 부끄럽게 하는 악몽 같았다. 참... 게다가 요즘에서 종종 보이는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은 색다른 서열을 만들어낼 각오를 했다. 일이 잘 되면 잘 자라라. 인사하렴 하며 진행 중에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친구들 사이에서 회자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상소문 작성을 잘 마치는 길이라며 직진하던 친구들의 뒷모습을 보라. 이 사이 필자의 예상 근처에 찰과상을 입고 습득한 교육과정의 비리, 매우 교육적이길 바라는 바. 그들의 인사는 팔짱 끼고 기분 내기부터 수습하는 교육을 받게 된다. 속물과 지식인이 나란히 인사하는 그 순간 속물유의 인사법 언제 들어봤어? 라는 다소 황당한 댓글이 인사법을 가르치기에 몰두했다. 조선이라는 미지의 세계에서 지식인은 독특한 삶의 예외를 알고 있었으나 현실은 늘 눈치채기 힘든 핫산법률이요. 소설 속 등장인물처럼 우스운 상황이 연출되었다.
결국 고상한 목표로 요리조리 인사법을 갈고 닦으며 그저 허세 내뿜는 재미라고 별도의 주관적인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것이었다. 속물도 인사는 한다는 재치 있는 격언을 마음속에 새기며 속물의 인사가 더 이상 조선의 정수로 내기엔 분명 한계를 느껴지는 날이었다.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조선시대 경복궁의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유교의 아이러니를 들려드릴게요. 취소된 정시와 함께 함성이 터져 나오는 이곳은 자부심이 깃든 관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것은 혼잡한 비단과 화려한 가신데 마치 그들의 꿈과 현실을 감추기 위한 도화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단정한 인사를 오가는 사이에 그들 또한 필요할 때는 구김없이 꼭 필요한 예의는 지키자라는 모토를 서로 가볍게 주고받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음식을 제공한다고 하니 바삭한 전과 찬란한 도라지 무침은 그들의 자존심을 물들이기 위해 무왕리무왕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유교 정신을 따르는 이들이 받은 대우는 생각보다 황당했습니다. 시험 전날에 아는 과부집에 갑자기 찾아가 상소문을 제출하며 이 문제에 대해 여쭙고자 왔습니다라고 입을 열지만 사실은 내가 지금 집안 싸움에 찌들어 있어요로 생각되는 저들의 경직된 태도에서 솟아나는 쩌렁쩌렁한 아이러니. 무시할 수 없는 이들이 불행을 은폐하기 위해 마련한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들의 눈빛에서 무슨 진정성을 읽을 수 있을까요? 신용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쯤에서 아이러니는 절정에 이릅니다. 각종 지위에 따라 고개를 숙이고 재빠르게 수군대는 관료들이 그저 왕의 귀여움을 바라는 소년 같은 모습. 그들의 진정성은 실제로 비굴함을 한층 더 포장해 줄 뿐이죠. 상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든 그들이 마주한 교훈이 있습니다. 눈치 끊기 전에는 오래 살기 힘들다는 진리. 결국 대가를 치르며 너무 많은 것을 잃고 돌아가는 그들의 가슴 한쪽에 불씨가 남아있겠습니까?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심각한 대화 주제를 원하신다면 곧바로 먼 길을 가셔야 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선 후기로 가는 길. 바람 멀리서 쾌쾌한 청국장이 불어오는 고향의 뒷골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정갈하게 차려진 상 위에 놓인 여러 가지 반찬들은 집안의 기운을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존재. 그야말로 민속학적 최전선이죠. 다마티 그 중에서도 젓가락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하고 그걸로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가 생계를 좌우하는 마법의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윗사람이 먼저 젓가락을 씌워야 하는 그 끔찍한 법칙 속에서도 과연 누가 제일 먼저 입을 떼는 게 낮은 자의 예의인지 불명확한 상황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과부집의 정중이 스승님을 모시고 고기를 대접했는데 스승님께서는 고기가 질기다고 한마디 한 이후로 한동안 아내의 선물 같은 이런 반찬과의 예법은 품위가 없어 보이게 되더군요. 사실 누구도 그 시각에서 벗어나기를 두려워했기에 과부는 그 기이한 이야기를 수백 번, 다음 날엔 또 다른 학자에게 다가가 분주하게 언급하며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했습니다. 상소문 하나 탈락된 후 아내는 다시는 스승님을 모시는 일에 대해 고민하기로 결심하고 그런 미신을 믿는 몸을 부정하면서 그녀는 집에서 차려낸 음식에 수없이 무신경하게 불평을 합니다. 무언가를 요청할 때마다 스승이 전한 행간의 오류는 이젠 수백 년 후 현실의 대표성을 가진 듯 그들 안에서 가벼워 보아야 할 예의가 모두의 손길에 아슬아슬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잘 나가는 젊은 학자는 직장에서 정작 아랫사람이 즐겨 그늘에 앉아 친근하게 대할 때 그걸 역이용하여 자신의 시선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그렇게 해본다며 비웃는 기회를 엿보는 판인데요. 이로부터 이해관계가 서로 얽히고도 얽히면서 불가사의한 오해가 연속으로 발전해가는 소동이 펼쳐집니다. 전통을 느끼기 위해 유교의 가르침 속에서 복잡한 인간관계의 미로를 찾는 조선 백성들. 여기서 단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교훈은 눈치 없는 놈이었느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눈치를 알아야 오래 산다.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조선시대 한 대정의 궁중과 외국 사절단이 만난 날, 아침 하해가 뜨기 전부터 압도된 기분으로 동쪽 산을 바라보며 감상하기 좋은 날씨였다. 이곳은 궁궐의 정문, 화려한 장식으로 가득한 중전의 객사 바로 앞. 여름 햇살이 뜨거워지자 긴 줄에 늘어선 이들이 어색한 모습을 보였다. 그들은 갑옷을 입은 대관, 무릎 꿇고 있는 신하들, 귀찮게 느껴지는 군사들의 심각한 모습들이었다. 네가 바로 그 신하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이 무엇인지 열감으로 느낄 수 있었다. 복잡하고 무거운 공기가 가득한 이곳에서 절을 하는 마음보다 눈치가 중요했다. 만약 상급자가 당신에게 땀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있다면 이 어려운 순간에 그 승진을 위해서는 복종을 넘어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정신없이 절하다가 상대를 쳐다보아 버린다면 훌륭한 예절은 백지 위에 쓴 행복의 불법이 된다라는 암시가 바로 이곳의 모습이었다. 상급자의 기분은 팽창과 축소를 반복하며 분위기를 잡기 때문이었다. 상급자의 의도는 물어보지 말고 절해 라는 미소가 느껴지는 순간 상급자에게 정적 심지를 가져다 주어야 한다. 조선의 유교는 권위의 상징과도 같으며 넘어선 도려내기 위한 경계를 운영하려 하는 미세한 싸움이 존재했다. 절을 통해 보여지는 예법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 위의 고개 높이만큼 상급자의 기분을 살피는 일이라는 교훈이 있었다. 시험 전날에도 무의식적으로 없던 기억이 소환되기라도 한 듯 스며들어가는 기분을 느끼며 묵직한 짐을 쥐고 상급자 눈치를 살피며 정신없이 절의 중요성을 깨닫고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사는 모습은 좀처럼 편안함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신하가 되어본 경험이 없는 이들에게 남모르게 말하자면 절도 엄청 좋은 대명사라는 점이 있었다. 조선의 유교에서 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급자의 기분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츠가시안.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조선의 한 외딴 마을, 뜨겁고 매캐한 냄새의 날씨 속에서 상소문이 한쪽 구석에 세워진 목판 위에서 푸른색의 서간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상소문이란 앉아서도 왕이나 조정에 불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만큼 이곳의 촌사람들은 마을에서 잔뜩 실망한 표정으로 서로의 시선을 피하며 굴러다니는 머리카락을 쪼개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토신이거나 신령들에게 안녕편이 좋은가 보다 하며 상소문의 진정한 기도를 외쳤던 그들. 그러나 정작 조정에서는 그들의 하소연을 미소 띤 표정으로 받아들여 줍니다. 유교는 바로 이런 위계적 반전을 보장해주죠. 사비리일이 참다. 상소문이 탈락하는 것. 그건 마치 시험 전날에 과부집을 방문하고는 상을 차리지 않는 그런 기막힌 장면과 다름없죠. 마을 주민들은 매일같이 적혀진 모든 글에서 필요한 것을 찾아오지 마다하던 이 풍습에 익숙합니다. 진리의 즐거운 아이러니, 상소문이 회수되면 조정에서는 잘못된 판결이라며 고개를 숙이며 다시 웃어주며 이들은 뻔한 고개 숙임을 통해 위계의 질서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봉건적인 선의 세상에서 위선이 주요한 미덕으로 여겨지니
아니 세상의 저울에 실린 진실이 대략 도기에서 도기로 낮아지는 듯한 기분입니다. 이로 인해 불쌍한 마을 사람들은 계속 평범함을 꾸준히 지켜야 하며 그들은 어느 날 제 발등을 찍는 나비의 발에 흘러가는 대서사시의 주인공이 되는 기회는 다신 오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은 멀리서 보면 조정마을의 유교 예절은 나를 위한 나의 경건한 모습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소문을 적는 손끝에서 느끼듯 늘기 때문에 진실 또한 내가 선호하는 순간 어느 각도로 도끼를 휘둘릴지를 알고 있지요.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조선의 양반이란 존재는 마치 호랑이의 발톱 같아요. 겉볼 땐 근사하게 생겼지만 잘못 건드리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세기 중엽, 한 고풍스러운 양반집에 격식을 갖춘 저녁 만찬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마루의 코르크처럼 조용히 앉아있고 두꺼운 모카솜옷을 입은 하인들이 상위에 정갈하게 음식을 차리고 있죠. 그들은 심지어 상차림에까지 조선의 예절을 불어넣기 위해 치솟는 기대와 함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비린내 나는 생선과 곤들매기처럼 피가 쏟아질 듯한 고기, 부풀어 오른 밥 그리고 아주 고소한 된장찌개가 상을 가득 메우죠. 잘 익었습니다. 양반들은 상을 마주하며 미소 한 번씩 지어 보이지만 그들의 눈은 기묘하게 하인을 검시하듯 스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려 하지만 속사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생선이 살만이 붙어 있네요. 양반의 투정에 전부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예만 외치는 하인들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부조리하면서도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그들은 양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땀을 뻘뻘 흘리며 두 눈으로는 하인들의 실수를 감시하던 양반의 표정에 더욱 살얼음 같은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며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게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람 소리에 귓가를 스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양반의 한숨이겠죠. 그들은 자신의 의견을 숨기며 속마음은 감추고 애써 형식적인 대화에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한 하인이 양반의 기분을 잘못 맞추고 음식 때문에 불평을 늘어놓자 마치 성난 호랑이가 된 양반이 입을 다물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맙니다. 그 하인은 무릎을 꿇고 양반에게 진심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고 청해서 간절히 말합니다. 양반은 일순간의 당황한 표정 뒤에 대중 앞에서는 절대 미가 없는 인상을 줘야 한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결국 하인에게 잘못한 게 아니지요 라며 위협적인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이 순간 양반의 겉과 속은 완전히 단절된 것입니다. 그가 아이러니하게도 양반의 신분에 맞지 않는 소박한 인격까지 가질 수 있도록 강요당하는 역설적인 순간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짜가 아니다면 혀를 꾹 깨물어라. 수많은 예절 속에서 양반의 얼굴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결국 북받쳐 오르는 의도와는 달리 입가에 미소를 띠면서도 마음속엔 수많은 말이 나쁜 음성으로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오늘은 창덕궁의 전통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어느 아름다운 오후, 어린 제자들과 함께 웃음을 나누고 있는 한 유교 훈장을 소개할까 해요. 훈장의 방은 책과 유교 경전으로 가득 차 있고 무엇보다 그 안에는 풀냄새가 가득하답니다. 정갈하게 차린 다식과 함께 제자들은 획기적인 지혜를 배우기 위해 목을 빼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비밀을 터놓으려 해요. 그들이 배우는 지혜에는 눈치라는 품목이 추가되어 있다는 것. 갓길이 이 훈장은
고작 한마디로 모든 제자들을 감동시키곤 해요. 적당히 해. 란 멘트와 함께 예상하지 못한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유교의 위계질서는 자칫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 고통스러운 어깨의 힘을 빼고 훈장의 유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제자들. 하지만 과연 누가 더 행복한 걸까요? 그들? 아니면 하루 종일 비싼 학비를 받는 훈장님. 훈장은 과거부터 상반신을 이렇게 흔들어가며 웃음을 활짝 지어 보입니다만 속마음은 아이들이 정말로 나를 존경하고 있을까라는 복잡한 질문에 그런 비극의 상징처럼 귓가에 맴돕니다. 결국 시험 전날 기념으로 준비한 다식을 먹으며 수많은 미신도 함께 나누고 있는 제자들. 시험을 잘 치려면 과부의 집에 가야 한다는 충격적인 미신을 진지하게 이야기하며 또 한편에서는 콜라에서 기름이 빠지면 좋다는 대화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엮어갑니다. 이어서 훈장은 제자들에게 절대 나를 닮지 말라며 유머로 마무리를 짓지만 이는 성적보다 중요한 삶의 지혜처럼 들리죠. 결국 오늘의 교훈은 가장 중요한 건 남에게 지혜를 전달하는 대가로 그래도 들어오는 밥 값이란 겁니다. 그러니 당장 비싼 인사법부터 가르쳐주고 첫 번째 예절서부터 시작해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도 필수, 침묵 속에서 우아하게 절을 하며 자신의 행복을 찾으라는 재미있는 상황은 시청자들에게 오히려 유머러스한 현실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조선시대의 고유한 정원, 어디에선가 벚꽃이 흩날리던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곳이 잔해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부지불식간에 미소를 짓게 하는 비극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장옷을 두른 노인들은 한가롭게 이곳저곳을 배회하며 절과 인사는 마치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들려옵니다. 여기서 유교의 예절은 단순히 신전에서의 의식적인 행동이 아닌 현실과 동떨어진 고풍스러운 남종화 같은 존재에 가깝습니다. 이들은 상차림 속의 음식을 면치 못하고 나름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애쓰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밭에서 내는 턱턱 소리와 헷갈려 버립니다. 진짜 문화유산은 과거에서 온 것 같은 기분을 주며 눈치 보기에 능숙한 과거의 유산일까요? 시험 전날 과부집에 겁없이 들어가 부적을 받으려 하다가 오히려 부적이 아니라 상소문이 아닌 스스로 잘 사는 법을 열심히 배우게 되는 코미디를 보여줍니다. 유교적 미신과 관습은 마치 유럽의 기이한 아스팔트 발리댄서처럼 어색하고 아찔한 순간들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 보기에 바쁘고 그러다 이끌리는 대로 휩쓸리면서 우리는 중간에 진정한 문화유산이란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절이나 인사는 단순한 춤이 아니라 조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되었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자네들을 바라보며 저 아득한 시절의 위대함을 성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누가 그 자네들 속에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걸까요? 결국 이 모든 위대한 생활 방식도 눈치와 정치적 외교적 균형 감각 없이는 한순간의 해프닝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결국 문화유산이 아닌 그저 잔해로 남는 게 아닐까요? 최불대. 그러니 오늘의 교훈은 절도 인사도 정해진 타이밍과 눈치가 필요한 법이다. 샴디리제체.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조선의 한 구석, 아침이 밝아오면 유교 예절의 진수를 맛보는 하루가 시작됩니다. 바닥에 깔린 온우이의 미세한 재단을 보며 한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할 것이고 그 옆에서 행여라도 눈치를 챌 심한 권위적인 자세를 취하는 중년 남성이 어깨에 힘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코앞에서 어떤 신선한 향기가 코를 훅 지나가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갓 지은 밥 냄새. 하지만 이 조선의 날이 밝아오는 틈틈이 사람들은 뒤로 돌아가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난한 과부의 집에 간다면 얼른 새벽에 찾아가 그리고는 챙겨주신 밥은 힘겹게 뱉어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유교의 위계질서란 실로 무섭기 때문에 먹는 것조차 얼굴의 웃음을 감추고 눈치로 본 감정을 억누르는 법이지요. 하지만 봐주세요. 이 모든 절차를 마친 뒤 제일 마지막 절에서 관객들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웃음의 포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 우린 뭐 괜찮지 하며 서로의 잘못들을 허용해주며 더불어 웃는 광경은 마치 전통의 과거보다 더 의미가 있죠. 역설적으로 어지러운 삶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웃음을 찾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깨닫는 진리 하나 사약도 결국 타이밍이다. 정말 인간은 세상의 주인일까요? 유교 예절에 따라 알면 알수록 깊어지는 관계,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는 조선 백성들의 일상을 통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배웠는지 반추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강력한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과거 이성계는 무장으로서 새로운 왕조를 열었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국가를 다스리며 유교를 통한 질서를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진정한 주인이 아닌 종으로서의 모습을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시동을 거는 중이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관계의 순리에 따라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모든 순간 속에서 조선의 백성들은 언제나 본질의 교훈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절하고 인사하며 상을 차리는 일상이란 그 안에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으니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전통을 되물어 보고자 할 때 우리는 과연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인지, 소외된 존재들은 누구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생명과 자연의 순환 속에서 이성계 같은 역사 인물들 또한 언젠가는 자연의 질서에 복종해야 하듯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